Подлежат расстрелу все лица, прикосновенные белогвардей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заговорам и мятежам. Необходимо опубликовать имена всех расстрелянных, а также основания применения к ним этой меры. 그냥 사실상 권한을 그냥 준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름과 이유를 공개하라고는 했지만 이유야 사실 만들면 되는 갖다 거지, 붙이기 뭐. 나름이잖아요.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레닌의 지원 아래 무소비루리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체카는 많은 사람을 체포해서 처형하거나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성직자들까지도 불순분자로 간주되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직자. 예. 교수님 그럼 레닌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막강한 권한까지 누리게 되면서 체카의 세력이 굉장히 늘어났겠어요. 예. 처음에 40명에 지나지 않았던 조직원 수가 창설 4년 만인 1921년에 약 5,000배인 20만 명에 에? 육박하게 됩니다. 5,000배가 늘었다고요? 예. 왜냐면 안 죽으려면 저기 가입해야 돼요. 맞네요, 진짜. 예. 그런 셈이죠. 권한이 막강하니까. 예. 체카에 왜냐면 일단 가입하는 게 낫겠네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체카가 커져가니까 이를 해체하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반대 아닐까요? 반혁명 세력이겠죠. 예. 아이러니하게도 체카를 창설했던 장본인, 레닌? 바로 레닌이었습니다. 왜죠? 비밀경찰 체카는 사회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922년에 내전이 이제 끝나니까 레닌은 더 이상 극단적인 탄압이나 사형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 끝에 레닌은 결국 1922년 6월에 체카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을 세웠죠. 그런데 그 소련 비밀경찰의 운명은 이후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권력의 공백을 두고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면서 나라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이 암투에서 승리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스탈린. 예, 절대 권력으로 소련을 다스렸던 독재자 요시프 스탈린입니다. 야, 이제 등장하는구나. 자기의 명령을 수행할 비밀경찰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소련 비밀경찰의 계보를 잇는 엔카베데였는데요. 스탈린의 사냥개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엔카베데는 스탈린 체제의 소련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엔카베데는 스탈린의 비밀 경찰로서 어떤 활동을 했어요? 예, 경찰, 검찰은 물론이고요. 내무부, 정보기관, 국경수비대, 심지어는 해안경비대의 기능을 이 엔카베데가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그게 한 조직의 모든 권한이었다고요? 예. 할 일이 많네. 그래서 엔카베드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스탈린에게 방해가 될 만한 정적들을 모두 직위해서 해임하거나 체포했죠. 와, 말도 안 돼. 예, 그야말로 소련의 모든 치안과 행정 업무를 바로 이 엔카베드가 수행했던 셈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뭐 소련의 권력이 뭐 엔카베데가 다 갖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던 1936년에 엔카베드의 만행이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소련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량 학살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피해 대수청입니다. 피해 대수청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3년간 스탈린의 정적과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벌어진 숙청을 말하는데요. 너무 화나죠. 자, 이렇게 그 스탈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엔카베드는 어떻게 소련을 공포에 몰아넣었을까요? 그거를 좀, 무력. 예, 진압하려고 하겠죠. 예, 숙청?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대한 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제일 일곱. 최악이다 이거 예. 진짜. 치안이 엄격했던 대수청 시기에 모스크바에서는 약 60, 70가구마다 엔카베드 요원이 한 명씩 감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시뿐 아니라 지방까지 그 넓은 지역을
한 명 한 명 철저하게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반역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밀고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밀고를 하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뭐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무래도 거부감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맞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동조한 사람이 적었는데요. 하지만 곧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됩니다. 뭘 줬겠죠. 예, 그러니까 포상을 줘야지. 그 엔카베드가 체포한 사람들에게 밀고하면 풀어주겠다거나 가족들을 믿기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밀고하지 않으면 스탈린에게 충실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아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밀고하는 일도 잦았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수정 시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소 습관이나 대화, 와. 통화 내용 등 사소한 점 하나도 반역 행위의 근거로 삼아서 서로 밀고하게 됩니다. 소름 끼쳐. 야, 그럼 이나 씨 대숙청 그 시기 때 소련 사람들은 행동 진짜 하나하나 엄청 조심했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공동 아파트가 되게 인기였거든요. 그 여러 가족 한 아파트에 사는 거였는데 벽이 좀 얇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다 들리기 때문에 이불 속 들어가서 약간 조용하게. 옆방에 들릴까 봐. 그래서 러시아 특징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무뚝뚝한 거. 그때부터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스탈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사람들이 무뚝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화를 바꿔버렸네요. 박상민 기자님, 그 네. 밀고한 사람한테 보상도 있었어요? 네, 공직자와 일반인으로 나눠서 보상을 해줬는데요.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올려주거나 승진을 시켜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줬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좋은 음식으로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밀고를 당하기 전에 밀고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풍토가 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